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전술핵 따위와는 비교 불가. 2.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 사라진다. 3. 한국산 반도체 안사. 중국. 한국의 충격 발표.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단 한 발이면 현존하는 지구상 어떤 지하 벙커도 파괴할 수 있는 괴물 미사일. 대한민국 현무5가 양산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부 고위 관계자들 통해 개발 완료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3년 말부 현무5의 본격 양산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가장 이상적인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많은 분이 공감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핵미사일만은 못하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물론 들린 얘기는 아닙니다. 확실히 핵미사일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무기 체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얘기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요. 비록 현무5의 폭발력이 핵미사일만은 못할지라도 적의 지하 유세들 파괴한다 라는 단일 목적에 있어서만큼은 핵무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대한민국에게 있어 핵미사일의 폭발력 이상으로 필요한 능력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왜 대한민국이 벙커버스터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최종 화력 목표는 결국 적의 벙커를 날려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그리고 중국 때문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은 대다수 천연 동굴이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하시설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표면에서 아무리 강력한 폭발을 일으킬 수 있다 하더라도 화약 에너지들 이용하는 재래식 폭탄으로는 지하시설물을 타격하는 데 한계가 뚜렷합니다. 일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영국 본토에 천문학적인 물량의 항공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런던은 피해 규모가 심각해 무려 120만 채 이상의 주택이 손실되어 멀쩡하게 서 있는 건물이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런던 시민들은 폭격이 일상이 된 상황에서도 대피소에서 잠을 청했고 다음 날이면 출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하에 클럽을 열기도 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건 지상과 지하를 나누는 얇디얇은 벽돌 콘크리트 벽 하나 덕분이었습니다. 물론 1940년 9월부터 1941년 5월까지 이어진 영국 대공습 기간 약 4만 3천 명의 민간인이 폭발에 휩쓸려 유명을 달리했고 13만 9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영국 전역에서 약 200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피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결국 영국은 살아남아 승리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유사시 대한민국이 어떻게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하냐는 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리 묵한이라 하더라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민간 건축물과 현재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은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방호력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시설 추정도들 보면 묵과 암벽 강화 콘크리트가 폭발의 충격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항공폭탄 등으로는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의 정밀유도 무기 타격에 대비해 휴전선과 평양 인근을 비롯해 북한 전역에 지하기지와 동굴진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종류만 해도 장사정포와 다연장 로켓, 미사일부터 전쟁 예비 물자와 민간인 대피 등 다양한데요. 우리 군의 전술 정찰기와 미국 첩보위성 등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강화될수록 북한 또한 자신들의 지하기지 방호벽을 보강하기 위해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보강 작업의 용도로 보이는 지름 약 3m에 높이는 수십 미터에 육박하는 초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이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또한 최근에는 우리 군에서 농업기계 공장으로 위장한 북한의 국방시설 공장을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무려 2만여 명이 근무 중인 이 공장은 허술한 외부 모습과 달리 지하에 수십 km 길이의 등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총 규모는 축구장 25개 넓이 약 17만 6천 평방미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 잠실야구장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초대 규모의 군사 장비 생산 시설이
지하에 존재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기본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모두 전쟁을 위해 돌아가는 전쟁 준비국이다 보니 기반 시설 자체가 전시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평양 지하철역은 전체 노선의 평균 깊이가 100m에 달하고 가장 깊은 만덕역의 경우 160m가 넘기도 하는데요. 이쯤이면 대략 아파트 20층 깊이의 초대형 지하 방공호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되어 있어 주로 단단한 화강암지대에 최소 6,000개 이상의 지하시설물을 건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평양 지하 300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초공동은 유사시 룩한 지휘부의 피난처 역할을 하며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의 생산 및 저장 용도로도 활용됩니다. 만약 대한민국의 유사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할 미사일이 없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결국에는 우리 장병들이 개미굴같이 얽힌 복잡한 지하 통로를 시가전으로 하나하나 함락해야만 할 것입니다.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막대한 인명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문제는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북한과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건 곧 우리 군이 상대해야 할 적의 본대가 중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보다 한술 더 떠 넓은 영토를 이용해 잠수함부터 미사일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대다수의 군사용 시설을 지하에 은닉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심지어 군사위성이 아닌 상업용 저해상도 위성으로도 포착이 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데요. 실제로 최근 중국의 7,000톤급 93형 핵잠수함이 하이난성 위린 해군기지 지하 정박지에서 빠져나오는 장면이 민간 상업용 위성에 포착되어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지하 정박지는 오직 해저들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으며 잠수함 건조와 보수시설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상황이 이정다 보니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적의 지하 전략 목표들 족집게처럼 초정밀 타격할 수 있는 강력한 지하관 등 미사일, 통칭 벙커버스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버스터는 애초에 설계 목표부터가 지상의 목표물이 아닌 지하시설 또는 요새화된 표적과 같은 강화 구조물을 관등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관통력과 폭발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기존 폭탄류보다 훨씬 크고 무겁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벙커버스터의 대명사 격인 GVU-28의 경우 1차 탄두가 지면과 닿는 순간 폭발해서 구멍을 뚫고 2차 탄두가 지하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는 원리로 형태 자체가 지하시설 관통에 최적화된 긴 송곳 모양인데다 중량은 2.1톤에 달합니다. 게다가 사거리는 고작 9km에 불과해서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상태에서야 간신히 써먹을 만한데요. 실제로 벙커버스터는 중량이라는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사용에 제약이 상당합니다. 당장 F-16 같은 중소형 전술기부터가 GVU-28을 운용하기에는 무장 탑재 중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FA-50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요. 에임9 사이드와인더 2발 캠 65 매버릭 2발 등 기본 무장을 탑재한 상태들 가정했을 때 FA-52 전투 행동 반경은 약 450km 내외입니다.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연료까지 비운 상태로도 350kg짜리 미사일 기준 6발, 900kg 기준 3발 정도가 무장 탑재량의 한계치입니다. 또한 차기 FA-50 나기심 역시 수명 연장, 전투 임무 반경 확장, AESA 레이더 탑재 및 BVR 능력 확보를 위한 공대공 무장 탑재가 주 개량 사항이기 때문에 벙커버스터 탑재와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FA-50은 애초부터 국지작전 특화용인데다 경공격기의 특성상 하이급, 미들급 전투기와 직접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도입하려 했던 F-35B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F-35B는 무장 탑재량이 약 6,800kg에 불과해서 기본 내부 무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기본 수톤에 달하는 벙커버스터들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결국 함재기로 F-35B들 도입하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KF-21인데요.
KF-21은 우리 손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국산 전투기인 만큼 대한민국 안보 상황에 최적화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최대 무장 탑재량은 약 7.7톤에 육박하는 데다 국산, 미국, 유럽의 모든 무장을 통합한 덕에 폭넓은 무장 운용이 가능한데요. 그중 하나가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1차 사업으로 도입한 독일의 케프 350 타우러스입니다. 사거리만 500km에 이르는 타우러스는 방공망 제압에 앞서 스탠드오프 타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최대 6m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까지 관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게는 고작 1.4톤 남짓에 불과한데요. 문제는 6m라는 적지 않은 관통력이 고작이라고 보일 만큼 적의 군사시설이 지하 깊숙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공대지 유도탄 2차 사업부터 도입될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경우 개발 과정에서 타우러스보다 사거리, 위력 면에서 더 높은 기대치들 보이고 있지만 그마저도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초강력 벙커버스터의 필요에 의해 개발된 게 다름 아닌 현무5입니다. 무려 8에서 9톤에 육박하는 현무5의 탄두 중량은 현존하는 미사일 중 전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입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들 제외한 재래식 탄두 중 세계 최고 수준의 의력으로 현무5를 평가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 비핵 국가 중 대한민국이 세계 1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경우 충분한 운동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30에서 45도 이내의 정상 각도보다 훨씬 높은 고각으로 발사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무5는 최근 발사 실험에서 350km 위 거리를 비행해 제주도에 위치한 해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무려 마하 10에서 12에 달하는 엄청난 하강 속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CP가 고작 3m 이내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기본 사거리는 약 600km로 이는 북한 전역을 사정권 내에 두겠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에 탄두 중량을 줄이면 최대 사거리가 3000km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물론 이 경우 위력은 줄어들겠지만 지상의 목표물 타격에 한해서는 중국 전역을 사거리 내에 둘 수 있는데요. 그래 봐야 핵미사일만 못하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현무5의 관통력은 철근 콘크리트 기준 100m, 일반 대지의 경우 무려 300, 400m에 육박합니다. 이건 감탄을 넘어 거의 경이로울 수준의 의력인데요. 단적으로 일반적인 전술 핵무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하의 깊이는 50m가 채 되지 않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정한 핵피격 시 대피 요령에 따르면 4에서 5층 건물 깊이인 지하 15m 아래로만 내려가도 핵폭발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현무5의 관등력은 무서울 정도인데요. 일각에서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들 보유하지 못했음을 비관하지만 아주 객관적인 시각으로 봐도 우리 군의 화력은 이미 핵무기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더군다나 현무5는 무차별적인 민간인 피해를 유발하는 핵미사일과 달리 압도적인 명중들로 적의 전략 거점만을 쪽집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오히려 처지들 비관해야 할 쪽은 대한민국의 적성국들일 것 같은데요. 한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중 불법 체류자의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의 수는 급증하여 연간 10만 명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법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대책을 시도해왔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이제는 강력한 대책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일하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며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불법 체류자 수가 급증하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소식도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 중인 시민들의 불안감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9월 말 집계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가운데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불법 체류자의 규모가 무려 4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며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달 새 무려 4천여 명이나 증가했는데요. 최근 몇 년간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연간 10만 명가량 증가해왔습니다. 그들은 돈을 더 벌어가기 위해 불법 체류도 마다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온갖 난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공무원을 사칭하는 대담한 수법까지 이용해 XXX을 저지르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최근 해당 중국인 불법 체류자 2명이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을 최종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제주시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우고 현금 200여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특히나 피해 여성이 불법 체류자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공무원을 사칭해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며 거짓말을 하는 등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임이 밝혀지며 모두를 경악하게 했는데요. 이들은 피해 여성의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수납장에서 현금 225만 원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피해 여성에게 XXX를 가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활용해 압박했습니다.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염삼을 유포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 역시 불법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까 봐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계속해서 전전긍긍하던 그녀는 겨우 용기를 냈고 같은 달 30일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흘 만인 그해 10월 3일 탄문과 잠복 수사 끝에 한바탕 추격전을 펼치며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2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이어서 A씨가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되며 A씨의 형량은 징역 12년, B씨의 형량은 징역 10년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온 것은 한두 번 일이 아닙니다. 그들의 위협은 해가 갈수록 폭증하며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는 지난 2019년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온 뒤 기간을 어기고 계속 머물다가 올해 4월 28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그는 청사 내부 천장 에어컨 등 물건을 부수고 출입국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는데요. 그는 유치장에 수감된 이후에도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의 팔부위를 깨물고 교도소 내부 화장실 변기 바닥과 CCTV 등 2천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손상했습니다. 어이없게도 그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첫 재판에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습니다. 고가 부당한 체포 과정에서 빚어진 사안이며 분노조절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면 충분히 정상 참작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국민 정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방어권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아들였고 해당 중국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중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면서까지 그토록 한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인데요. 지난 8월 중국 황구망에 게재된 한국의 인력이 부족한데 그 주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중국 노동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 글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그 내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국 공사 현장에서는 1개월 1만 위안을 벌 수 있어 한국에서 한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중국에서 1년을 산다고? 과장 아냐? 주변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한 달에 1만 위안 이상을 벌었어. 국내에서는 한 달에 몇백 위안을 받던 시절이었지. 2년이면 집 한 채를 살 만큼 벌 수 있었던 거야. 이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서 1에서 2년만 벌면 중국에서 집 한 채 살 만큼 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다. 몇 땅을 치고 있다고 하죠. 한편 그간 여러 차례 반복되어 온 문제 상황에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었던 한국 정부는 강력한 칼을 빼들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불법 체류자 근절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 납부 입국 금지 면제 90일짜리 단기 방문, C3, 단수 비자를 발급하는 등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불법 체류율의 증가세는 단 한 차례도 꺾이지 않았죠. 이에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한 대학의 교수는 1년여간 불법 체류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처방을 내렸지만 결과적으로 증가세를 완화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법무부의 해당 정책에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외국인은 감소하지만 불법 체류자는 불어난다는 사실이라며 국내 외국인 5명 중 1명이 불법 체류자인 만큼 외국인 이민 정책을 펴나갈 때 이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더욱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해 강제 출국 조치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체류 기한을 넘겼거나 불법 취업 중이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법무부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제주에 머물고 있는 필리핀인 3명과 중국인 8명 등 모두 1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중국인 8명은 2018년에서 2019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도에 입국한 후 지금까지 도내 음식점과 리조트 등에서 불법 취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은 이들 중국인 8명을 강제 퇴거 조치했으며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통고 처분했습니다. 한편 현재 한국 고용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은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에 머무는 중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며 일부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는 반면 불법 체류자의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왔던 저임금 산업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업들이 적극 채용을 추진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일자리가 1분기 기준 17만 4천 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채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음식점, 공장, 건설 현장 등의 인력을 파견하는 취업 알선기관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연초부터 서울 대림동에 있는 80여 개의 직업소개소 중 10개 이상의 업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부 분석가들은 한국 내 외국인 노동자 수가 급감했으며 특히 한국에서 일하던 중국인 노동자 중 상당수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적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브로커는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설을 쇠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애원해왔던 과거 중국인 노동자들의 모습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중국인 노동자는 예전에는 한국에서 한 달 동안 번 돈을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면 1년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국 간의 소득, 물가 차이가 엄청났지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아서 한국에 가는 걸 꺼리게 된다며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과거와는 극명하게 달라진 중국인 노동자들의 인식을 앞서 언급했던 중국 황구망에 게재된 글의 또 다른 댓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한국 돈 1만 원이면 80위안이었는데 지금은 50위안. 차이가 너무 극심해. 지금 중국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많아. 노력하면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한국과 중국 돈의 가치가 예전과 극심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현재 모습에 중국인 노동자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 역시 뒤졌는데요. 또한 중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보다 앞선 선진국 한국에서 일하며 얻었던 경험과 자산을 토대로 자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것인데요. 중국 수출 비중이 50%에 달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의 갑작스러운 충격 발표에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모두 중국산으로 교체했다가 현재 중국 전역이 마비되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에 결국 짜릿한 대반전이 만들어지며 중국이 한국에 무릎을 꿇는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에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반한 정서가 번지는 속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SNS에서는 한 유명 배우가 한국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10여 년 전 인터뷰 내용까지 소환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전랑 언론인으로 꼽히는 후시진 전 환구시보 편집장이 SNS를 통해 반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국을 향해 입에 담지 말아야 할 온갖 욕설을 그대로 보도한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를 지지하며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2,400만 명이 넘는 SNS 팔로워를 거느린 그의 한마디는 중국인들의 여론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SNS에서는 우리에게 유역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중국 배우 류이페이의 2009년 인터뷰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유명 배우 류이페이는 사실 한때는 몇몇 한국 여자아이들이 저를 난처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라며 뜬금없이 등장한 이 동영상은 지난 7일 온라인에 올라온 뒤 조회수 5억 4천만 회를 기록했는데 한국을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대놓고 협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중국 현지 혐한 기류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에서 인기를 끌던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불매운동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 폭행 괴담까지 돌고 있습니다. 중국 시닝 지역에 있는 백화점에 입점한 한국 화장품 매장에서 젊은 중국 남성이 삿대질까지 해대며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온 국민이 한국산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데리고 뭐 하는 거야? 라며 한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있는 여행사 직원의 온갖 욕설을 퍼붓고 있는 한 중국인 남성. 그런데 주변에서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이 남성을 도와 한국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중국인들은 한국인 사라져. 그래, 사라져. 그래,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험악한 분위기 속에 한국인 유학생을 노리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괴담도 교민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대를 다니는 한인 여학생이 우리말을 썼다는 이유로 길을 가다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입니다. 중국에서 유학생활 중인 한국인 이모 씨는 한국말 썼다는 이유로 그냥 맞았다고 들었어요. 당분간은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좀 있으려고요. 라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급기야 한국에 가장 민감하고 타격이 큰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며 한국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분기 반도체 수출 규모는 무려 33% 넘게 추락했고 이는 모두 중국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안보 심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는데 이것이 한국 반도체에 보내는 경고였다는 보도들이 여럿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중국 정부가 대놓고 개입하여 한국 반도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중국 때문에 6천억 원으로 고꾸라지면서 어닝쇼크, 실적 충격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 밑으로 떨어진 건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중국이 갑자기 반도체를 사지 않는 바람에 1분기 반도체 부문에서만 4조 6천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서 분기 적자를 기록한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반도체 부문 매출은 13조 7,300억 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은 반토막이 났고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원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나마 스마트폰 사업에서 폴더블폰의 인기에 힘입어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반도체 적자를 메꾸고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이라도 냈지만 반도체 매출이 100%인 SK하이닉스는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갑자기 사지 않는 바람에
SK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 3조 4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 1조 9억 원을 더하면 적자 규모가 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이닉스가 SK그룹에 편입된 2012년 이후 사상 최대 적자인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1분기 매출 12조 1,557억 원, 과 견조 58% 감소했고 2조 8,639억 원이었던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영업손실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에 1조 8,984억 원의 손실을 내며 분기 기준으로 10년 만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이닉스가 SK에 편입된 해인 2012년 3분기에 240억 원 영업손실을 낸 이후 최대 적자 규모입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영업손실 규모는 3조 4,023억 원으로 더 커졌습니다. 올해 2분기에도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실적 개선이 어려워 2012년 이후 첫 연간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상황이 가장 위험한 시기에 중국이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니라도 현재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0일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2분기 메모리 반도체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하락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당초 예상에 따르면 2분기 D램 가격은 1분기보다 10에서 15% 내릴 것으로 예측했으나 트렌드포스는 하락 예상 폭을 13에서 18%로 확대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가격 하락 예상 폭도 5에서 10%에서 8에서 13%로 늘렸습니다. 가격 예상 낙폭이 확대된 건 메모리 공급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재고 수준이 높아 거래량이 늘지 않고 있는 탓입니다. PC용 D램은 이전 세대 제품인 DDR4 공급량이 이미 과도해 2분기 가격이 1분기보다 15에서 20% 추가 하락할 전망입니다. 서버용 D램 역시 구글, 메타, 옛 페이스북 등 글로벌 빅테크 큰손들이 서버 구매 물량을 줄이면서 DDR4 재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이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서버용 D램 가격도 1분기 대비 18에서 23% 폭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 한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반도체를 사지 않기로 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는 동시에 중국은 한국의 삼성과 SK로부터 몰래 빼돌린 반도체 기술을 자국 기업에 주며 한국산 반도체와 똑같이 만들라고 지시했다. 라고 말이죠. 중국을 대표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어 결국 한국 반도체의 최대 고객사인 애플까지 뺏으려 했습니다. 애플도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중국 YMTC가 한국산 반도체와 비슷하게 만들었다며 다가오자 환영했죠. 오히려 애플이 그동안 축적한 반도체 노하우를 YMTC에 줘가며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반도체를 시험해본 애플이 심각한 품질 차이에 바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정부와 중국 관영 매체들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처럼 중국 반도체 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 미국의 제재가 아니라 중국 반도체의 품질 문제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반도체를 모두 중국산 반도체로 바꾸려 하자 중국 기업들마저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품질이 한참 떨어지는 중국산 반도체를 쓰다가는 글로벌 경쟁에서 완전히 뒤떨어질 것을 직감한 중국 기업들은 시진핑의 괴팍한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사를 다른 국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위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는 상하이 본사를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이전했습니다. 중국산 반도체로 데이터 센터를 돌리다가는 망할 것을 직감한 것이죠. 시진핑의 혀를 내두른 알리바바도 뉴욕 증시에 상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심지어 중국 의류업체들까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기면서 중국의 섬유 의류 산업도 망해버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